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를 읽어보겠습니다. 봉순이 언니는 1960년대의 세태를 다루면서 그 시대에 대한 서사적 접근과 아울러 서정적 자아를 통한 내면화를 시도한 작품입니다. 봉순이 언니는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도시로 올라온 6, 70년대 상경 소녀들이 택했던 저임금 숙식 가정부의 초상입니다. 가족이 돼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한 지붕 아래 식구로 살았던 그 어린 여성들이 그처럼 식순이로 살거나 아니면 공단 근로자 혹은 시내버스 안내양이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봉순이 언니의 생애는 인간적 삶의 기본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벚꽃 핀 창경원에서 친척의 손에 의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집안의 귀금속이 없어져 도둑 누명을 쓰고 근달 총각과의 첫사랑에 참혹하게 실패하고 만삭의 아이를 지우고 뒤이어 만난 남편과도 사별하는 것이 그녀 일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타샤와 함께 봉순이 언니의 비참한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안온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순이 언니. 다시 잎이 필 때까지 혹은 꽃이 질 때까지 가끔 눈 내리고 바람 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1.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전화기가 놓인 창가의 탁자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쭈그린 채 앉아 있었다. 새로 이사한 집의 창은 남쪽으로 나 있어서 초봄의 까실까실한 햇살이 아침부터 낡은 커튼의 올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인지 전화기 번호판 사이의 아주 작은 틈새에 낀 오래된 먼지들이 새삼 눈에 띄었다. 1하고 2 사이, 2하고 3 사이. 다만 4하고 1 사이, 그리고 2하고 1 사이, 8하고 9 사이의 모서리들만 그 먼지들로부터 희미하게 벗어나 있었다. 4하고 1 사이하고 8하고 9 사이하고는 아마도 어머니 댁의 전화번호를 누르기 위해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 아직 바람이 찼던 겨울날 이 산비탈의 동네까지 이삿짐 센터의 인부들하고 언성까지 높이며 웃돈 싸움을 하고 난 이후로 어머니에게만 전화를 걸었을 뿐 전화기를 써본 일이 거의 없었다. 아니, 있긴 했다. 가스를 설치하고 전화를 신청한 것은 아마도 전화가 나오기 전 주인집 전화를 빌어 썼으니까 이 전화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마치 너무나 오래도록 미워했던 누군가하고 마지막 오기까지 다 짜내느라 전투라도 치르는 듯이 몇 날 며칠 밤을 이삿짐을 정리하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던 날 갑자기 이 창으로 들어오는 부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하얗게 눈앞으로 다가오는 아직 풀냄새가 풀풀 나는 새 집의 낯선 벽지와 자리를 바꾼 가구들을 망연히 바라보다가는 그런데 왜 이렇게 동네가 조용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반경이었다. 하필이면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은 사실은 짬뽕 국물이라도 좀 먹고 싶었던 생각에서였겠지만 전에 이 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창문 모서리에 중국집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긴 했다. 하지만 새로 이사온 이 조용하고 낯선 동네의 중국집 번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을 만큼 그리고 사실은 중국집에서조차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을 만큼 나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그때 벌써 봉순이 언니를 생각했다. 그것은 20몇 년 만의 불현듯한 회상이었다.
나는 벌써 지금 방금 통화를 끝낸 어머니가 내게 전해줄 말을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다. 하필이면 봉순이 언니를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봉순이가 또 없어졌단다. 어머니는 요즘 가뜩이나 날카로워져 있는 나를 그스러지 않겠다는 듯 말했다. 어제 모래네 이모가 결혼식에서 우연히 돼지꼴 사람을 만났는데 그랬다더구나. 뜨돌이 개장수하고 눈이 맞은 것 같다는데 세상에 압이 다른 애들 넷을 놔두고서 남 부끄럽지도 않은지. 애들이 아직 한창 학교 다니잖아.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니? 큰애야 저번에 광양으로 시집갔고 다른 애들도 다 컸긴 했다마는 애들한테는 돈 많이 벌어서 곧 데리러 오마고 하긴 했다는데 뭐라고 했던 간에 기가 막히지 않겠니? 뭐 더 물어보려고 해도 어차피 내가 끝까지 책임도 못 질 건데 물어봐서 뭐하나 싶어서. 아니다. 내가 괜히 심란해서 너한테까지 이런 말 할 건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일이 손에 안 잡히는구나. 남자 따라갔다고 하지만 걔가 사실 인물이 곱니 몸이 이쁘니 내일 모레면 할머니 소리들을 다 늙은 걸 호강시키려고 데려갈 놈이 어디 있겠니. 일이야 억척스레 잘하니까 누가 꼬셔서 데려다가 부려먹겠지. 지난번에 그 목수놈인가 뭐하고 현장에서 일만 해주다가 애만 하나 더 달고 돈 한 푼 없이 쫓겨오지 않았겠니. 사람 산다는 게 뭔지. 어릴 때 팔자 사납더니 끝내 좋은 꼴 한번 못 보고. 글쎄 아니다. 넌 신경 쓸 거 없다. 책은 잘 팔리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무는 어머니의 말 속에 맴도는 못다한 말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글을 쓰는데 그런 심란한 얘기는 뭐하려고 하니. 지 팔자지. 걔가 어떻게 살든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 사실 우리하고 이제서 무슨 상관이겠니. 핏줄도 아닌데. 네 일이나 해라. 네 일이나. 뭐 그런 말이 될 터였다. 내 쪽의 심란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어머니는 갈팡질팡 이야기를 마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막 끊기려고 했을 때 나는 생각난 말이 있는 듯 짧게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아니 엄마 쉰이 다 된 그 나이에 정말이란 말이에요? 애들 넷을 놔두고 같은 말이었을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안다. 봉순이 언니는 그럴 수 있었다. 50을 넘어 60으로 치달리는 나이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였다. 처음엔 의붓 아버지에게서 도망쳤고 교회 집사네 집에서 도망쳤으며 세탁소 총각과 눈이 맞아 도망쳤고 그 다음엔 떠돌이 목수와 그리고 이번엔 개장수. 전화기를 다시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이상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를 사로잡았던 무력감이란 것은 예감이었다. 나는 가끔 어떤 알 수 없는 예감 때문에 자주 진저리를 치곤 했다. 몇 년이나 소식을 끊고 살던 대학 선배가 난데없이 꿈에 보이는 다음 날이면 그 선배가 음독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멀리 미국으로 시집간 친구와 옛 교정을 거니는 꿈을 꾼 어름이면 어김없이 그 친구에게 반가운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봉순이 언니 생각을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 했던 것이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눈을 뜬 아침,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조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갑자기 나는 운명론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모든 기운이 별의 위치와 지구의 자전 방향과 화수, 목금, 토 5가지 성분이 태어나는 한 인간의 연약한 살 틈으로 파고들어 그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언니가 넷이나 되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한들. 아니다. 그도 아니면 설사 도망을 치다가 죽었다 한들. 아니 또 그도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죽었다 한들.
슬프거나 회한해졌거나 하는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일까? 우리의 몫은 닥쳐온 운명 앞에서 황망해하면 되는 것일 터인데 그저 산다는 게 뭔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면 될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묻곤 한다.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대답하고 나면 나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뜨내기였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1963년 스스로 혁명이라 부른 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가 드디어 제3공화국을 연 그 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대한중석 등 3개 국영업체 광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가 일어났던 그 해 미국에서 케네디가 암살되었으며 한강나루엔 동양 최대 규모의 휴양지 워커힐이 건립되어 우리의 누이들이 짧고 통통한 허벅다리를 외국인들 앞에서 번쩍번쩍 들어 올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해. 겨울에는 엄청난 추위가 닥쳐서 개항 80년 만에 인천 바다가 70cm나 얼어붙었다는 그 해. 1963년 겨울. 하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시작되자 서울에는 작고 귀여운 채송화도 피었고 강아지 풀도 자랐으며 조금만 걸어가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모가 심어진 좁은 논도 있었다. 오리가 있고 거머리가 많던 작은 개울들, 모래내 역 앞을 천천히 지나가던 마차와 마부들, 지금은 지하철 충정로역이 된 서대문 근처를 쨍그랑쨍그랑 종을 울리며 지나가던 전차, 묵꽃 피어 나비가 날아다니던 개천뚝. 우리는 난지도로 수영을 갔고 모래내 강둑에서 스케이트를 배웠다. 신천 로터리 둥근 분수 가장자리를 장식했던 보라색 펜지꽃은 그때 얼마나 이국적이었는지. 그랬다. 나의 고향은 서울이었다. 그리고 내 고향 채송화꽃 핀 서울의 한 귀퉁이에는 나와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 3. 내 머릿속으로는 마치 조감도보다 더 선명히 아현동의 산동네가 떠오른다. 지금 당장 외투를 걸치고 찾아가라 해도 골목 하나 틀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동네.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진 산비탈길, 돌과 가마니에 쌓인 흙으로 이어진 계단들, 버드나무가 서 있던 집 골목, 토끼장처럼 붙어있던 지붕 낮은 집들, 깊은 우물 속에 신기하게도 빨간 금붕어를 키우던 절름발이 할머니 댁, 아침이면 보라색 나일론 망태기를 들고 시장으로 일하러 가던 아낙네들. 나보다 10배는 커 보였지만 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던 지금은 이름도 잊은 어떤 사내. 나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무력한 아버지와 고생 모르고 자라 이 가난이 끔찍하기만 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어머니. 이미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언니와 오빠. 그리고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봉순이 언니였다. 실망스럽게도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준 것도 그녀였고 나를 낳느라 몸이 약해져 버린 어머니를 대신해 핏덩이를 안고 잠을 설쳤던 것도 그녀였다. 그때 봉순이 언니 나이 13살이라고 했다. 4. 내가 태어난 집은 대문을 열고 삐뚤삐뚤한 돌계단을 10개쯤은 내려가야 현관이 나왔던 곳이었다. 오른쪽으로는 크다랗게 주인이 사는 안채가 있고 그 안채 못 미쳐서 왼편으로 방이 2칸 있는 낡은 양철 지붕집이 우리 집이었다. 안집 마당엔 벌겋게 녹슨 양철 드럼통에 뿌리를 받고 자라던 석류나무가 있었고 그 석류나무 아래에는 언제나 가을이면 그 집으로 들어와 다음에 여름이면 어김없이 잡혀먹던 누런 강아지들이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집에 이사와 벌써 여러 해를 집주인의 착한 마음씨 득에 어려운 30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가 쓰는 마당은 주인집과는 좀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주인집과 우리가 사는 집 사이의 마당에 마치 경계선이라도 긋듯이 사과 개짝을 이어놓고 흙을 담고 해바라기를 심어 놓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하필 호박이나 오이,
그도 아니면 고추나 가지라도 심지 않고 해바라기였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쌀이 떨어지기를 갯날 돌아오듯 했다고 어머니가 회고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말이다. 가을이면 봉순이 언니가 해바라기 씨를 따서 우리들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그것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눈곱 사탕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해마다 해바라기를 심고 꽃이 피면 그 황금빛 갈기 같은 꽃잎을 보며 우리들에게 말했다. 참 예쁘지 않니? 어쨌든 어머니가 외가에서 경영하는 남대문 시장의 가게로 나가고 언니와 오빠가 학교로 가고 안집조차 비워지면 그 마당엔 늘 봉순이 언니와 내가 남았다. 봉순이 언니는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마당 한쪽 담그늘 밑에 모서리가 둥그렇게 달아빠진 빨래판을 깔고 앉아 나를 그 무릎에 앉히고는 그때는 아직 작았던 내 손톱이랑 발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언니 곁을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오, 그렇게 돼갖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어미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갔던겨. 먼 데를 댕겨오다 보니께 돌아오는 길에 그만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야. 그래도 걔가 착했으니께 무서운 것을 꾹 참고 슬라문에 열심히 집으로 달려왔지. 집 앞 대문에 당도 해설랑은 지 새어미를 불렀어. 엄니, 심부름 갔다 와슈. 언니는 이 대목쯤에서는 목소리를 괴기 영화의 그것처럼 가늘게 떨며 무릎에 앉혔던 나를 조금 떼어놓았다. 나는 다음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만일 언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가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잠깐의 무력한 성강이 끝에 언니와 하는 수 없이 조금 떨어져서 하지만 언니의 검정 치마 한 꼬리는 여전히 꼭 잡은 채 무서움을 참고 있었다. 언니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 웃음을 잔뜩 참은 얼굴을 감추며 내게 말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겨? 사람도 없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요. 걔가 집으로 들어갔지.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아까 낮에 심부름을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집이 다 없어지고 캄캄한 빈틈만 남은 거요. 걔는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고 대문 밖으로 다시 나가 보았지. 집 앞의 골목길에 서 있는 버드나무며 옆집이며 모두 다 그대로야. 시방 내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닐 테고 여긴 분명 우리 집인디. 걔는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 역시 거시기요. 컴컴한 속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디 누가 걔의 이름을 불러. 돌아보니께 등 뒤에서 대문이 덜컹 닫히고 말았어. 잠긴 거요. 가서 문을 흔들어 보고 빗장을 벗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이자 걔는 나갈 수도 없게 됐는데 그러자 모습은 안 보이고 설라문에 걔 새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 물이 다 끓었다. 어서 아이를 잡아 먹을 준비를 해라. 이쯤 되면 나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언니의 치마끈을 더욱 움켜잡았다. 그러면 봉순이 언니는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 내가 부여잡고 있는 치마꼬리를 억지로 떼어놓고는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물이 다 끓었다. 어서 짱이를 잡아먹을 준비를 해라. 장난이겠지, 이건 장난이겠지 하면서도 당황해 바라보면 어느 순간 봉순이 언니는 없었다. 시멘트를 얇게 펴바른 마당에 햇빛이 하얗게 튀어오르고 이어서 해바라기의 황금빛 갈기 같은 꽃 이파리가 부옇게 부풀어 오르고 나면 빛바랜 잿빛 기와 지붕, 초라한 집안의 풍경이 모두 지워지고 나는 그 이야기 속의 아이처럼 빈 집에 햇빛만 미친 듯이 백색으로 끓어오르는 빈 집에 서 있는 것이다. 그 공포는 그 당시보다도
그 이후의 내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댄 것이었는데 나는 20몇 살이 넘어서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 학교에서 돌아와 아파트의 현관 벨을 누를 때마다 집안 식구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까지의 몇 초 동안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다. 마치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식구들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백색의 햇빛 내려 부수어지는 하얗게 바랜 집터만 남아있을 것 같은 환상들. 어쨌든 어린 시절의 언니는 내가 그 이후에 계속 누리게 될 그 이상한 공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하얗게 질려 서 있는 나를 향해 다시 장난을 시작했다. 짱이를 잡아먹자. 물이 다 끓었다. 나는 그러면 뒷곁으로 뛰어가 내 키보다 훨씬 큰 쌀이 빗자루 뒤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기고는 내가 뛰어오는 모습을 고소한 표정으로 훔쳐보고 서 있는 언니의 치맛자락을 이 세상 끝나도록 놓지 않겠다는 듯이 움켜잡았고 울음은 그 다음에야 터뜨렸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번쩍 안아 뱅그르르 제주도 좋게 등 뒤로 돌려업었다. 언니의 눈앞에서 등 뒤로 옮겨지는 찰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주는 기분은 무서운 이야기보다도 짜릿한 것이어서 나는 그저 언니의 뜨뜻하고 널쩍한 등에 얼굴을 받고는 또 그러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목욕탕 가서 빠뜨린 거 다 잃을 거야? 하고 협박을 해댔지만 기실 나의 마음은 어느새 언니의 얼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언니의 등으로 울려 퍼져 내 앞 가슴을 콩콩 때리는 봉순이 언니의 웃음소리에 풀어져 있곤 했다. 그러면 봉순이 언니는 나를 풀썩 고쳐 업고는 동네로 마시를 가곤 했다. 언니의 등 뒤에서 사실은 언니의 따뜻한 체온에 이미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해댔던 협박은 이런 것이었다. 그 당시 동네의 산비탈을 다 내려가서 아연 초등학교 못 미친 곳에 목욕탕이 생긴 이후로 어머니는 우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으로 보내곤 했는데 언제나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는 것은 봉순이 언니였다. 새로 나온 빨갛고 파란 예쁜 플라스틱 대야에 빨래비누와 수건을 챙겨가지고 우리는 목욕탕으로 갔다. 언니가 빨래비누를 아껴가며 긴 머리카락을 감는 동안 나는 물이 가득 찬 대야에 비누갑 뚜껑으로 배를 띄우며 장난을 치거나 했는데 한 번은 언니가 무슨 생각인지 커다란 욕조 가장자리 발 디딤판에다 나를 앉혀놓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물살 때문이었을까 어느 순간 나는 가라앉고 있었다. 지금도 그 느낌만은 생생한데 나는 아주 느리게 마치 태아가 양수 속에서 천천히 헤엄치듯 부드럽고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만일 그때 한동안 나를 그냥 놔뒀더라면 어쩌면 팔다리에 부드러운 지느러미가 돋고 가슴팍에 찬비처럼 붉고 선연히 촘촘한 아가미가 생겼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낚아채는 안악들의 억센 손길이 느껴졌고 나는 그제야 놀라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여자들이 산발을 하고 몰려있는 목욕탕이 한바탕 소란해졌고 봉순이 언니는 비누 거품이 다 가시지도 않은 머리를 보기 싫게 풀어 헤치고 나를 아프게 껴안았다. 그러자 누군가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었고 나는 소스라치게 울기 시작했다. 언니는 이제 막 봉긋 돋기 시작하는 젖가슴에 미끈미끈한 비누기를 다 씻어내지도 않은 채 내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언니의 머리카락에서 헹궈내지 않은 비눗물이 내 얼굴로 뚝뚝 떨어졌고 눈가가 쓰려왔다. 나는 언니를 거세게 밀쳐냈다. 언니는 그것이 비눗물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나의 원망 때문인 줄 알고는 미끈미끈한 가슴에 나를 더욱 비벼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짱아 괜찮여? 이 일을 어쩐디야? 세상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잘못했어 짱아. 그날 저녁 둥그런 두레상에 식구들이 모인 저녁 식사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제잘 그리지 못했던 것은 언니가 지레 짐작하는 대로 내가 어린 나이에도 자기를 생각해주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오빠 그리고 봉순이 언니까지 식구 수대로 밥을 푸고 어머니는 저녁 생각이 없다시며 나를 덜추어 업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아마 낮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몹시 피곤했는지 밥을 달라는 말도 있고 엄마 등에 묻혀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깨어보니 가좌역 앞이었다. 어둑어둑한 길. 마부들이 말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희뿌연히 보였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들을 스쳐 지나 우리도 걸었다. 어머니 등에 업혀 그렇게 가다가 쨍그렁쨍그렁 말방울 소리에 언뜻 돌아보니 마른 순한 얼굴을 하고 역시 그렇게 순한 얼굴의 마부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마부의 얼굴과 말의 얼굴은 언제나 비슷한 인상이었다. 나는 두 손을 엄마의 겨드랑이에 끼고 얼굴을 등에 묻었다. 다시 깨어보니 어머니는 모래내 이모 댁이었다. 엄마보다 손 아래인 이모의 얼굴이 보였고 어머니가 막 숟가락을 놓고 계셨다. 짱아도 밥 먹자, 어여. 이모는 내게 숟가락을 쥐어주고는 전구에 끼어 기우던 이모부의 양말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래, 봉순이 거 철없는 것이 소치 텅텅 빈 것도 모르고 언니가 먹을 밥까지 다 먹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니? 그 나이에 저도 배가 고프니까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저번 주인집에서 그렇게 애를 굶겨놔서 걘 밥이 하늘이야. 밥 푸면서 밥알 하나 흘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내 눈치를 보는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일러도 그게 안 돼. 사실 내가 걔를 보기는 8살부터 봤고 데리고 있기는 10살 때부터니 딸이나 마찬가지지.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봉순이 언니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다고 했다. 의사가 부르기에 방으로 들어가 보니 사과처럼 새빨간 얼굴을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라고도 했다. 언니는 섭섭하게도 나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한 번도 예뻤다거나 귀엽다거나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단지 사과처럼 빨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어머니가 나를 낳고 사흘 만에 위경련으로 쓰러졌을 때 버스로 5정거장이나 되는 길을 뛰어가서 의사를 불러온 것도 언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가 있기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도망치고 쓰러지고 배고프고 했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 집도 그렇지.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집도 멀쩡하게 살면서 애를 굶겨? 참,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지난번에 언니가 그 집에 새들어 살 때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 있는 사람들 무섭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글쎄 그 어린 것을 굶기기도 하고 평소에는 솥에다가 밥을 안칠 때 쌀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는 보리쌀을 얹어서 봉순이는 보리밥만 퍼준 모양이야. 게다가 애를 얼마나 팼는지 옷을 벗겨보니까 매 자국이 뱀처럼 온몸을 휘감아 가지고는 성한 데가 없는 거야. 이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석회가 한 마리였다니까. 그 어린 게 비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는 가엾어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때 냉청동 그 집사네 집에 새들어 살면서 안집 식모인 그 애가 하도 불쌍해서 남은 밥도 주고 누룽지도 주고 하니까 이 녀석이 우릴 따라 도망온 거 아니니. 우리가 냉천동에서 아현동으로 이사 올 때 그 애가 그 집에서 도망쳐서 우릴 쫓아왔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그때 그래서 그 집사라는 사람이 봉순이 잡으러 아현동 집까지 찾아왔잖아. 그래, 그랬지. 와서는 우리 집을 다 뒤지고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봉순이를 중림동 친정에 맡겨놓았잖니. 언니, 그건 나도 생각나. 그때 내가 친정에 가보니까 봉순이 그게 비비 말라가지고 얼마나 겁을 먹고 있던지. 내가 친정 간 길에 봉순이 이젠 괜찮다 해도 그 외에 쌀가마니 쌓아놓던 골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애를 데려다 그 짓을 했으니 참.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째 그랬을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봉순이 그것도 당돌해. 그때 고작 11~12살 아니유. 어떻게 언니를 쫓아서 도망올 생각을 다 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 집에 말이야. 사람이 그리웠던 게지. 하기는 그 전에 집에서도 도망 나왔다고 했지? 대체 그게 몇 살 때야? 아마 67살 먹었을 때겠지. 어이붓 아버지가 자꾸 패니까 글쎄 속옷 보따리를 자줏빛 보자기에 싸서 도망쳐 나왔댄다. 얼마나 우습니? 글쎄 그 빤스하고 런닝구라는 게 다 떨어진 누더기였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와 이모는 소녀처럼 깔깔거렸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이모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깻잎을 하얀 밥 위에 얹으면서
나는 봉순이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떠오르는 봉순이 언니는 참 뭉툭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 물마마를 알았다든가 살짝 얽힌 얼굴, 쌍꺼풀 없이 두터운 눈꺼풀, 뭉툭한 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더 빚어나온 입매무새, 하염없이 걸어서 거의 엉덩이까지 내려온 윤기 없는 머리카락. 언니의 얼굴 어디에도 도망치는 자 특유의 당돌함은 없었다. 그러다가 지 애미가 어떻게 친정에 맡긴 모양이라. 새 남자에게서 아들도 태어났고, 그래 걔가 외할머니네 집으로 어떻게 갔는데 숙모라고 뭐 지 먹고 살기 힘든데 시댁 조카가 뭐가 반갑겠니? 창경원에 벚꽃놀이 가자고 애를 꼬드겨가지고는 그 사람 많은 데서 손을 놓아버린 거라. 어머니는 숭늉 밑에 남은 밥알을 숟가락으로 훑어 내게 떠먹이며 차근차근 말했다. 그놈의 창경원 벚꽃놀이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잖아. 글쎄. 지난번에 김밥 사가지고 창경원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걔가 꼭 6살 먹은 애 모양 내 손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야. 그래 내가 봉순아 이 아줌마는 절대로 널 여기 빠뜨리고 가지 않는다 타일렀지. 그러니까 알아요 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물이 걸승걸승해서는 그러니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그 순한 애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내 치맛자락을 꽉 붙들고 말이야. 내가 그날 짱아까지 애들을 내때리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벚꽃이 하얗게 피었는지 노랗게 피었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 세상에 애가 둔하고 묻어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린 마음에 그 기억이 꽤나 쓰라렸던 모양이야. 세상에 그랬구나. 어쨌든 그 외숙모라는 사람도 그렇지. 조카 아니야. 아무리 시댁 부치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어린애가 힘이 세고 이런 억측스레 하니까 그 고아원 원장인지가 저번 있었던 집사네 집에 보낸 모양이라 밥만 먹이고 일 시키라고. 그런데 걔서 보리쌀도 못 얻어먹고 매만 맞았다면서. 양말을 깁던 이모는 혀를 끌끌 찼다. 이모가 맞장구를 치는 폼새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두 자매는 실정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무튼 세상 사는 게 말이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 아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7. 돌아오는 길은 캄캄하고 멀었다. 이모네 집은 새로 조성되는 모래내 마을 맨 끝에 있었다. 거기서부터 10분쯤 걸으면 모래내 개천뚝. 우리는 그리로 돌아 나와 모래내 시장 입구 종점까지 걸어가 버스를 타야 했다. 검은 하늘 아래 모래내 개천뚝이 수평선처럼 시커멓게 펼쳐져 있었다. 언니와 오빠는 겨울이면 저 개천뚝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그걸 구경하러 봉순이 언니와 나도 따라 개천뚝에 가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뚝을 따라 길게 몰아치던 찬바람과 가만히를 쳐서 바람을 막아놓고 어묵을 팔던 간이식당의 그 노랗고 뜨거운 국물, 그 익숙한 풍경도 밤이 되자 사뭇 낯설어 보였다. 얼마 전에 내린 비 때문인지 진흙창에 발이 푹푹 빠져 내 꽃 고무신 위로 젖은 흙의 감촉이 선명했다. 초여름이었을까. 벌판처럼 펼쳐진 논에서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다. 엄마, 봉순이 언니는 우리 식구 아냐? 밤이 이석해서 걸음을 서두르는 어머니에게 끌려가듯 걷다가 내가 물었다. 아니긴 우린 식구지.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친 거야? 그래도 친정부치 집에 온다고 가지색 낡은 벨벳 한복을 꺼내 입은 어머니는 나를 보고 빙긋 웃더니 아무 일도 아니야. 봉순이는 우리 식구야. 짱아, 저기 별들 참 곱지? 하고 말했다. 나는 봉순이 언니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무리지어 빛나고 있었다. 동네에 가위를 울리며 다니는 엿장수 아저씨가 집어주는 따뜻한 강냉이처럼 하얗고 동그란 별들. 멀리 뚝 아래 점점이 무허가 판잣집에서 나오는 호롱불들도 보였다. 어머니는 어느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초등학교 여선생을 하다가 14살 때 냉천동 집 앞에서 만나 8년을 연애한 아버지와 결혼한 어머니. 오빠 이름은 학렬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만 언니와 나의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을 따서 지었다는 어머니는 새로 나온 소설은 빠짐없이 대본소에서 빌려다가 읽는 문학소녀였다. 8. 그러는 사이 우리 집에 돌려난 변화가 생겨났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첫 기억을 부산함으로 기억한다. 고모들이 신문지에 돼지고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오고 가마솥 뚜껑이 뒤집힌 채로 연탄 화덕에 걸렸다. 녹두전이 붙여지면서 돼지 비계가 녹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가을이면 주인 집에 끌려와 이듬해 여름이면 어김없이 주인의 식탁에 오르곤 했던 주인집의 누렁이가 미친 듯한 허기로 지조됐다. 봉순이 언니는 어머니와 고모들에게 쫓기듯 나를 등에 업고 팔을 사오고 두부를 사오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나저의 부산함이 끝나고 어머니가 아끼던 희미한 알전구가 켜질 무렵에도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고모들이 골목을 서성거리고 좁은 마당이 달뜬 기다림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을 때 봉순이 언니는 나를 업고 주인집 부엌으로 갔다. 주인집 부엌에는 그 집에서 식모일을 하던 정자라는 처녀가 막 상을 차려가지고 안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언니는 언제 숨겨왔는지 녹주 지짐 하나를 그 집 식모에게 내밀었다. 숭늉은 내가 끓여놓을게. 천천히 밥 먹고 나와. 평소에는 그 둘은 그렇게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다. 봉순이 언니 말에 따르면 그 집 식모가 자기는 주인집 식모이니 셋집 사는 사람의 식모인 너와는 격이 다르다며 자신을 깔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녹두 지짐을 받아든 그 집 식모는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이내 녹두 지짐을 입안 가득 우물거리며 물었다. 짱아 아버지 미국에서 오시는겨? 그럼. 네 집도 부자 되겠네. 그럼. 봉순이 언니는 전에 없이 의기양양했고 안집 식모는 전에 없이 고분고분 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다. 봉순이 언니는 마당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가마솥에 붓고는 나무 주걱으로 솥을 박박 끌고 누런 밥을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그저 의례적인 행동이거니 했는데 문득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가 얼굴을 묶고 있는 언니의 등으로 싸늘한 땀내가 풍겨왔던 것이다. 언니는 주인집 식모가 상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쓱 손으로 집어내더니 서둘러 우리 집 쪽으로 걸었다. 봉순이 언니의 등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냉기가 후줄근하게 데워지면서 언니는 부엌 쪽을 기웃거리다가 나와 봉순이 언니가 쓰고 있는 골방으로 들어섰다. 등에서 나를 내려놓고 언니는 잇몸이 빨갛게 드러나도록 씩 웃으면서 소나기를 폈다. 새카맣고 반짝반짝하며 긴 생명체들이 언니의 소나기에서 노여나자마자 서둘러 움직였고 이내 사라졌다. 그 까만 생명체들이 전해주는 야릇한 빛깔이 언니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초리와 겹쳐 내게 이상한 흥분감을 전해주었다. 언니는 문 밖을 살며시 내다보더니 둘째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로 내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내 얼굴이 의혹으로 찌푸려지자 언니는 내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저게 돈벌레여. 저것이 득실거리는 집은 돈이 꼬이게 되어 있랴. 안집 정자가 내가 저걸 훔쳐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디. 봉순이 언니는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다시 히히 웃었다. 언니는 생전 처음 보는 그 길다랗게 까만 벌레에 대해 얼떨떨해 있는 나를 번쩍 안아들더니 다시 말했다. 이제 우리 부자가 되는 거여. 알겠지? 짱아 아버지도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이제 우린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내가 그 벌레 훔쳤다는 말 하지 말어. 비밀이 새나가지 않아야 효험이 있는겨. 나는 까맣고 반짝거리는 그 벌레가 사라져버린 신문지 바른 벽의 틈만 바라보았다. 지금은 온갖 약을 다 뿌리며 퇴치해야 할 바퀴벌레가 바로 그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 생명체들은 참으로 매혹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가져다 준다든가 하는 데에는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개를 데려다 마당에서 키우고 다음에면 잡아먹는 주인집처럼 되는 것이라면 그것도 싫었다. 언젠가 내가 처음으로 만져보았던 그 누런
털이 솜털처럼 보드랍고 눈이 말똥말똥한 강아지도 결국 잡혀먹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그 이후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네주던 눈깔 사탕도 받지 않았다. 왠지 그 사탕 속에서 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생각했다. 복날이면 비명을 지르며 제가 살던 마당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들. 어떻게 자신이 키운 개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럴 때면 봉순이 언니가 주인집 할아버지가 주는 사탕을 대신 받아서 내 입에 넣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입에 몰래 집어넣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하루 종일 봉순이 언니에게 심술을 부리곤 했다. 봉순이 언니가 내 입에 넣어주려고 했대도 심술을 부렸겠지만 아무리 개냄새가 나는 사탕이라도 사탕은 사탕인데 혼자만 먹는 봉순이 언니가 미웠던 것이다. 어쨌든 그날 아버지는 돌아왔다. 봉순이 언니는 예전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붙여온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날씬한 자동차 앞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자루 같은 바지에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맨 채 양복 밑도리를 어깨 뒤로 걸치고는 기다랗게 서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우리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들어선 아버지는 몹시 피곤한 기색이었다. 색이 허옇게 바랜 물색 바바리를 입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었다. 게다가 고모와 어머니와 언니와 오빠가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아버지의 무거운 가방 속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글씨로 쓰인 책들만 무더기로 나왔을 뿐이었다. 고모들과 어머니의 눈에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아버지는 조그만 선물을 어머니와 고모들에게 내밀고는 나를 위해 머리가 훌렁 벗겨진 눈이 새파란 인형을 내밀었다. 그 인형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일단 그것을 받아들었다. 언니와 오빠에게 좋은 것을 많이 빼앗기고 있던 터라 혹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챙겨놓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언니와 오빠에게도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언니와 오빠는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하지도 않은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얌전히 인사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다가 그제야 아참 봉순이가 있었지 깨달은 것 같았고 잠시 당황하는 빛을 보이다가 그냥 봉순이 언니를 모른 척 해버렸다. 서운한 표정의 봉순이 언니의 눈빛은 금세 촉촉해졌지만 아버지가 가방을 탁 닫아버리자 익숙해진 체념의 표정을 지으며 내가 들고 있던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따 이건 봉순이 거다.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봉순이 언니에게 생겨난 서운함을 눈치챈 어머니가 자기 몫의 선물 중에서 빨간 손수건을 내밀었고 봉순이 언니는 그것이 원래는 제 몫의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방 두꺼운 입술을 벌리고 헤헤 웃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누군가 나를 보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어서 아버지 해봐. 나는 할 수 없었다. 왜 저 사람이 아버지인가? 봉순이 언니처럼 우리 집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처럼 밥을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아버지라면 그러면 아버지인가 말이다. 그래도 어른들이 어서 인사를 하라고 윽박지르자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납치라도 해가려는 위기를 느낀 것처럼 악착같이 봉순이 언니의 목덜미에 매달리며 울었다. 우리 아버지 데려와. 짱아 아버지 말이야. 언니하고 오빠 아버지 말고. 어른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나는 끝내 아버지에게 한 번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저녁 왠지 모를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봉순이 언니의 등 이외에는 어떤 자리도 거부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면 언니와 오빠는 봉순이 언니와 나를 두고 심술을 부리곤 했다. 오빠는 내가 자기의 공책에 낙서를 해놓았다고 나는 분명히 글씨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때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우리 언니 또한 자신의 종이 인형의 목을 내가 못쓰게 만들었다고 나에게 다시는 인형을 보여주지 않았다. 봉순이 언니가 그건 짱아의 짓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언니는 봉순이 언니를 향해 눈을 파르스름하게 뜨고는 말했다. 식모 주제에 웬 참견이야? 봉순이 언니는 우리 언니보다 힘도 세고 키도 컸던 봉순이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봉순이 언니를 따라 부엌에 들어가자 언니는 얇은 시멘트를 바른 부뚜막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식모 주주야 언니는?
봉순이 언니가 우리 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풀이 죽는 모습이 사실은 재미가 있어서 나도 우리 언니의 말을 따라해 본 것이었다. 부뚜막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언니는 잠시 망연한 표정을 짓다가 그만 웃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오래오래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온 그날 언니는 결국 서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서서 밥을 먹으면서도 언니는 손을 뒤로 돌려서 내 입에 녹두전이며 물에 씻은 김치에 싼 조그만 제육을 넣어 주었다. 나는 날름날름 그것을 받아먹고 언니의 등에서 잠들었다. 나를 놀리기만 하는 언니와 오빠를 대신해서 이제 아버지가 나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무너져 버렸고 내게 남은 것은 봉순이 언니뿐이었다. 그녀만이 우는 나를 달래주었고 그녀만이 내 잠자리의 베개를 고쳐놓아 주었다. 그녀는 나와 마주친 최초의 세계였다. 9.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고 봉순이 언니가 가져다 놓은 새까만 벌레들이 우리 집 낡은 문틈으로 사라졌어도 우리 집은 부자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를 받아줄 취직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고 낡은 가죽 가방에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 같은 것들을 켜켜이 소중하게 챙겨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이면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면 을에 어머니와 한판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답답하다고, 답답해서 그래. 아버지는 어머니와 수군거리다가 드디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소리는 안방의 누런 문창호지를 넘어 우리 방까지 날아왔다. 누군 안 답답한 줄 알아? 그러니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취직을 해야 할 거 아냐? 자리가 없는 걸 난들 어떻게 해? 주야간 뛰고 쌀 한 말도 안 되는 월급 받는 그 교수 자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은? 내가 그러려고 새빠지게 미국까지 갔다 온 거야? 미국 유학 갔다 왔으면 다야? 새끼들하고 당장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난들 시장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나도 일제시대 때 바나나 먹고 큰 사람이야. 왜 못해?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 당신은 3년 동안 미국에서 호사스럽게 살았는데 난 이게 뭐야? 호사라니, 내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서 파티하고 왔는 줄 알아? 당신 보내주는 돈 아껴 쓰려고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았어. 어머니는 참고 참아왔던 지난 가난의 분풀이라도 하는 듯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리끼의 물그릇을 들어 방 바깥으로 내팽개 쳐버렸다. 그 노초로 만든 대접이 텐마루 앞 흙마당에 나뒹굴어지면 달그르르 그 여운이 오래오래 들렸고 그쯤에서야 소동은 끝나곤 했다. 괜찮아 짱아, 괜찮아. 잠에서 깨어나 떨고 있는 나를 안으며 봉순이 언니가 말했다. 그래도 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봉순이 언니는 천장이 낮은 그 방에서 나를 업고 서성거렸다. 옛날에 말이다. 망태 할아버지가 살았냐. 망태 할아버지는 키가 저기 한 길에 서 있는 전봇대만치 컸는데 밤만 되면은 국사발만큼 큰 눈을 뜨고 설라면은 누가 아직 안 자고 있어. 누가 밤에 안 자고 울고 있어. 하면서 집집마다 창을 기웃거린디야. 그러다가 안 자고 있는 애가 있으므로 커다란 집게로 아이의 목을 턱하니 잡아서는 등에 지고 다니는 집채만한 망태에다 아이를 휙 던져놓는다는겨. 그렇게 울지 말어. 평소 같으면 두려웠겠지만 건넌방에서 들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 소리보다는 망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덜 무서웠다. 부모가 싸우고 있는 소리를 듣는 어린 날은 인생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던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도 없어 보였던지 언니는 내 궁둥이를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괜찮아. 우린 꼭 부자가 될 때니께. 그러면 우리는 주인집에서 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렇게 싸우지도 않을 거야. 게다가 아줌니가 나도 학교에 보내준다고 했어. 정식 학교는 아니더라도 글씨도 가르쳐주고 옷 맹그는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 말이여. 그때 건너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버지가 신을 싣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엄마가 운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안이었는지 봉순이 언니의 따뜻한 등에서 까무룩 잠이 덜려든 나는 화들짝 놀란 듯 깨어났고 다시 울었다. 야가 오늘따라 왜 이리 안 자고 그랴길. 언니는 몇 번 더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업고 살며시 집을 빠져나왔다. 화강암으로 이어진 높다란 축대가 긴 골목길, 드문드문 달려있어 골목길을 비추고 있는 외등의 의지에 걷다가 언니는 사람들이 한길이라고 부르는 만리동 쪽 큰 길로 나를 데리고 나왔다. 길은 환했다. 커다랗고 투명한 유리 상자에 가지가지 색깔의 눈깔 사탕을 넣어두고 팔던 가게집은 아직도 문을 열고 있었고 굴속같이 생긴 목포집에서는 남자들이 두렁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빨래처럼 흰 국수를 널어둔 국수집에서는 아직도 다 마르지 않은 흰 국수들이 부드러운 저녁 바람에 가늘게 떨며 마르고 있는 봄밤이었다. 10. 봉순이 아니냐?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리어카를 개조해서 만든 의자도 없는 포장마차에서 선체로 막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포장마차 좌판 위에는 포크 대신 오핀으로 꿰어진 해삼과 멍게들이 카바이드 불빛 아래서 이상하게 윤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아자씨 또 술 드세요? 그래, 왜 안 자고 나왔냐? 아버지는 언니의 등에 업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얼른 고개를 봉순이 언니의 등에 묻었다. 아버지가 오핀에 깨인 작은 해삼 조각을 내게 내밀었다. 우리 짱이가 이거 먹을 줄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무한쩍은 손을 봉순이 언니에게 내밀었다. 봉순이 이거 하나 먹어볼 테냐? 봉순이 언니는 한 손으로 내 엉덩이를 받친 채 다른 한 손으로 아버지가 내민 그 기름 바른 듯 까맣고 윤기 나는 해삼을 받아 날름 먹어치웠다. 더 먹어라. 너도 한참 클 나이인데. 언니는 아버지의 말에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도 아버지가 내미는 해삼이며 멍게를 날름날름 먹어치웠고 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카바이드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마르고 단정한 실루엣이 카바이드 불빛에 비추어지자 나는 아버지가 신성일보다 잘생겼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야멸차게 대한 것이 좀 후회도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의 나이 30대 초반, 벌써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봉순이 언니까지 거느린 가장, 은행 보증을 잘못 써서 몰락한 할아버지의 아들이며 지금은 남대문에 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처가댁에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온 그러나 오기와 자존심을 가진 유교 집안의 장자. 그러나 또 한편 현실 속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후진국의 젊은 지식인이었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내가 무심히 떨어뜨려 놓고 갔던 자식이 벌써 이렇게 똘망똘망해졌구나 하는 대견함. 또 한편 이렇게 콩나물처럼 쑥쑥 크는 아이들을 내가 정말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